홍 후보님께서 그 다른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관련해서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2년 뒤보다 지금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셨고요. 또 하나가 2차 경선도 뭐 과반 득표로 양자 경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내겠다. 이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자신감이라기보다도 2년 뒤에 하게 되면 네. 그때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태 그 정치로 문제를 푸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국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 정권 교체 프레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네. 지난번에 2017년도 탄핵을 당할 때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탄핵을 당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4%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안 되죠. 예. 정권 거저 헌납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이번 탄핵은 2017년도 탄핵하고 달라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탄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하는 거는 탄핵 찬반 프레임으로 일단 대립이 탄탄하게 됐잖아요. 물론 탄핵 찬성한 척이 많아요. 그러나 탄핵 반대하는 척은 2017년도처럼 괴멸되지 않았어요. 35에서 한 40%까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기본 베이스가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0%만 더 얻는 사람이 그 정권을 다시 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2년 후의 대선보다 이번 대선이 더 편하게 우리가 치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죠. 지금은 뭐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된 그런 탄핵 국면이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 여론조사 좀 보면요. 이거는 저희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거고요. 지금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후보, 이어서 김문수, 그다음에 홍 시장님, 이렇게 한동훈 순으로 쭉 이렇게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래도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는 현재까지는 지지율 선두. 이제 뭐 48일 대선 남은 상황에서 후보님께서 며칠 남기고 어느 순간에 확 뒤집을 거다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1차 경선이 끝나고 2차 경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후보가 탄생하는 순간 이게 지지율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지지율이 우리보다는 낫겠지만은 그 이제 오차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쪽에서도 한 사람만 선임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소통 수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옛날에 10배 이상입니다. 그 지지율 뒤엎는다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권하고 만약 제가 된다면 홍정부 정권하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권은 중범죄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죠. 전과사범의 중범죄자가.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면 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네. 2차 경선 뭐 이달 말 뭐 후보 나오는 거 다음 달 초 그쯤 되면 아마 수치가 좀 유의미하게 바뀔 것이다 하셨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방금 보신 그 여론조사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요. 홍준표 정권과 이재명 정권을 비교하는 비교표를 캠프 통해서 내놓으시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몇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강조점 두신 부분은 역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은 거짓말 정권 대 정직한 정권으로 추격이 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것 빼고요. 그렇죠. 예. 여태 그래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축이 되면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주자 일부 여론조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두는 김문수 전 장관으로 그렇습니다. 잡히고 있는데 그 탈레반이란 표현 말고요. 김 전 지사보다 이제 홍 전 시장님께서 더 낫다 네. 싶은 거를 이렇게 좀 표현해서 비교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대선 기간이 통상으로 정상 대선을 하면 경선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죠. 네네. 본선 기간이 4개월 걸리는데 이번에는 경선 본선 합쳐서 딱 2개월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48일밖에 안 남았죠. 예. 그래서 경선을 의식하고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전략도. 본선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게 되면 경선은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네. 경선에 매몰돼서 하게 되면 경선의 이기본들은 뭐예요? 본선에 지면.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선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게 옳다. 그래서 본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의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별로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뭐 본선 가실 거니까요. 그거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021년도 8월에 제가 대선 경선 출마하겠다고 첫 발표를 할 때 그때 갤럽 기준으로 나는 1%였어요. 예. 윤석열 후보 42%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로 다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2달 뒤에 발표는 제가 48%고 윤석열 후보 37%였어요. 2달 만에 거의 다 바뀌었죠. 네. 그런데 당내 간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내가 참패를 했죠. 말하자면 지금 지지율은 거의 전부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뭐 허수다. 또, 예. 허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해보면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잠깐 좀 드려볼게요. 한덕수 이른바 뭐 대망론 관련해서인데 최근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단 안팎에서는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또 용병 쓰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나는 그 한덕수 대행 문제를 꺼낸 사람들의 저희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예.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내세워서 선거 되겠습니까? 이기겠다는 생각은 없죠. 단지 당내 이게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 선거 지더라도 자기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네. 있고 당내에 그 나를 두려워하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한덕수 출마설을 부추기고 추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허. 몇몇 안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복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분들이 뒤에서 밀고 있는 건가요? 그 몇몇 안 돼요. 네네. 몇몇 안 되는데 기자들한테는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하죠. 적어도 우리 쪽에 지금 도와주고 계신 의원들이 오늘까지 한 40여 명 됩니다. 네. 당협위원장도 한 90여 명이 됩니다. 당협위원장하고 그 당내 정서를 지난번에 제가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당심 잡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당협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부 합치면 지구당 위원장들의 한 절반은 저희 측과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캠프 개소식 때 보니까 그 사회자께서 당협위원장 이름을 쫙 부르시던데 그분들이 다 합치면 한 40분 정도 되신다.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한 40명. 40명이시고. 예. 그 당협위원장님들이 합하면? 한 70명. 알겠습니다. 그래. 당심을 지금 꽉 잡으려고 노력 중이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7공화국, 선진대국 이 슬로건으로 내거신 상태에서 뭐 개헌하고 선진국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검사, 국회의원, 경남지사, 대구시장, 원내대표, 당대표, 축구 구단주까지 안 해본 게 거의 없으신데 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겠다. 선관위를 대수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법질서 또 선거 결과를 혹시 부정하는 것으로 들리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기존 법질서를 갖다가 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예. 헌법을 바꿀 때 그거는 헌법재판소 제도를 독일식으로 할 것이냐, 미국식으로 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태 독일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치에 너무 휘둘리니까 예. 미국식으로 가자는 그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대수술 주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정선거로 부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긍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관리 능력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또 선관위가 한번 보세요. 자기 친인척들, 자식들 얼마나 많이 채용해서 가족회사처럼 돼버렸잖아요. 저 수술 안 하고 놔둘 수 있습니까? 네. 대수술해야죠. 그거는 기존 질서 부정하고는 틀리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 관련된 얘기, 핵 네. 균형 또 무장 평화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셨고요. 지금 미국이 핵 개발을 뭐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감 국가로 제정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현실성과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우리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죠. 이미 북한은 핵이 지금 고도화됐어요. 핵국가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북한의 핵노예밖에 더 됩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왜 침공을 당했겠어요? 구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은 세계 3대 핵국가였어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다음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핵을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각서를 만들었어요. 안보 보장해주겠다. 핵 해체해라. 경제 지원하겠다. 핵 해체해라. 그 핵 해체했어요. 그런데 그 안보 보장의 당사국인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핵이 그대로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군사력도 5대 군사력을 가진,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예. 지금 우리가 핵균형을 갖지 않고 어떻게 북한에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2017년도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나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구다. 그다음에 정신병자다. 전쟁광이다. 온갖 비난 다 들었어요. 지금 네네. 미국 조야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북핵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도 대응해서 핵대국 국가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그 의견이 조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주변에 핵심 실세들도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내가 워싱턴 갔을 때 이야기를 다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중국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겁을 내지 말고 당당하게 이래 대처를 해보자는 겁니다. 요 답변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 뒤에 또 질문 예, 좀 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예능 채널도 나가셨고 네. 홍카콜라 유튜브는 뭐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셨고 SNS도 하십니다. 소통 왕으로 보입니다. 또 진보 논객하고 토론도 뭐 얼마든지 들어와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그 취재할 때 애 먹는 경우 꽤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정관에서 통일하셔서 후보가 되신 후에 만약에 한국 대통령 쪽에서 뭐 바지라 대한 건 전혀 원하지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만하십시오. 뭐 말이나 되는 질문을 하면 내가 받아주죠.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판을 깨려고 아예 작정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되는 말을 좀 질문하세요. 응? 어떻게 비상식적인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질문을 하세요? 네. 몰상식한 질문을 뭐 하시냐 뭐 등등의 이런 발언 때문에 일부 좀 비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소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은 이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들과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분기별로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렇습니다. 네. 1년에 4번 정도 프리토킹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말을 해줘야지 하는데 예. 어떤 기자분들은 좀 납득도 안 가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답변한 기자 답변 들은 기자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 풉니다. 다 풀고 네. 다 그 오해 해소합니다. 그런데 기자분들도 좀 질문이 품격이 있고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국민이 하는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니는 답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니는 답변을 해라.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죠. 저 기자분하고도 푸셨어요? 다 끝나서? 풀었지. 아, 그럼 다행입니다. 통쾌하다는 이런 홍카콜라 네이밍처럼 평가도 있지만은 좀 가격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도 좀 일부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뭐 어느 한쪽만 대변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국민이니까. 국민들도 이제 양극화된 정치 통합을 지금 원하고 있을 겁니다. 통합의 자신 어떤 식으로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 중에서 예.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러나 선거입니다. 선거 때는 예.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언어가 따로 있죠. 대통령의 선거용 언어 언어가 따로 있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다소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양극화된 정치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영 논리에 따르지 말고 모든 우리가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해결의 가장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국익입니다. 예.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자기 진영 논리도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 요즘은 국익은 사라지고 진영 이익만 남아서 이런 혼란된 정치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지금 한 20여 년 됐죠.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이제 광우병 혁명이 있어요. 나라가 무척 혼란했죠. 그때도 여야 원내대표가 밤새도록 토론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때도 합의로 국회를 끌고 갔습니다. 예.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환노위원장을 할 때 환노위가 가장 극심히 대립하는 위원회인데 단 한 번도 표결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설득해서 합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거는 서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 타협, 소통 해야죠. 결국 이제 정치력으로 승부를 보시겠다. 모든 것은 예. 정치력으로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DJ가 대통령이 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가 80석이었습니다. 80석의 의석을 가지고 DJ가 5년 동안 내내 여소야 되었어요. 네네. 근데 나라 무난히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분도. 알겠습니다. 나도 의회주의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설득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게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 의혹 관련된 네. 내용인데 뭐 계속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근데 요렇게 좀 여쭤볼게요.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하는 게 관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계속 하셨고. 모른다고 한 일이 예. 없어요. 처음부터 네. 10년 전부터 경남지사 할 때부터 여론 사기꾼으로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아하. 같이 만나서 일한 일은 없고 네. 여론 사기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 접근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은 받아준 일이 없다. 아, 그럼 사기꾼으로 인식을 하시면서도 알고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답장을 하셨다는 잘 말씀. 알고 있죠.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욕설을 하면서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래 합니까? 땡큐라고 하지. 근데 내 하나 덧붙여 이야기를 좀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은 전과 사범에 중범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놓고 나는 아무 관련 없는 명태균 사건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그 상식이 맞습니까? 자기 후보부터 사퇴시키면 민주당의 김부겸 씨나 김동연 씨가 나와서 그 말하면 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에? 자기 후보는 온갖 폐륜, 폐악질 다 부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내놓고 이제 와서 명태균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내 밑에 있는 애들하고 사적 거래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재탕 삼탕하고 그것도 좌파 언론에서 얼마 전에는 뭐 1억 거래를 했다. 내 밑에 애가 빌려줬답니다. 차용 사기 당했답니다. 예? 1억을 돈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1,000만 원 빼야 안 갚았대요. 근데 그걸 마치 나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나는 그 언론인의 양심이 있는 건지 그것도 작년 10월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명태균 범죄에 만약에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발언 이거는 정계 은퇴가 난 집에 가죠. 집에 가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정말로 기분 나쁜 거는 자기들은 앉아서 온갖 나쁜 짓 다 해놔놓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가지고 사기꾼하고 엮으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알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홍준표가 선택한 내 인생의 문구 저희가 사전에 좀 여쭤봤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로다. 지나가리로다. 예. 뭔 차이인가요? 그 솔로몬의 자문에 나오는 이야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시기를 보낼 때 늘 나는 이런 문구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네. 예.